다음날 유령은 무척 피곤하고 기운이 없었다. 엄청난 흥분 상태에서 4주를 보냈더니 그 여파가 밀려오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신경은 완전히 바스라져 조그만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곤 했다. 캔터빌의 유령은 닷새 동안 문밖 출입을 하지 않았다. 마침내 서재의 빗자국은 포기하기로 결심했다. 오티스 가족이 그것을 원치 않는다면 그것을 노릴 자격이 없다는 뜻이었다. 그들은 비천한 물질주의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서 감각적 현상의 상징적 가치를 알아볼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이 틀림없었다. 유령으로서 출현하는 문제는 물론 아스트랄체의 발달과 완전히 별개의 사안으로 사실 캔터빌의 유령으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복도에 나타나고 매달 첫째, 셋째, 수요일에 커다란 퇴창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짓거리는 것은 그의 엄숙한 의무였다. 그 의무를 어떤 방법으로 명예롭게 피해야 좋을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물론 그는 매우 악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초자연적인 일에서만큼은 언제나 매우 양심적이었다. 그래서 캔터빌의 유령은 그 다음 3주 동안 토요일마다 평소처럼 자정과 3시 사이에 복도를 가로질렀지만 누가 듣거나 보지 못하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였다. 장화를 벗고 낡고 벌레 먹은 판자들을 최대한 가볍게 디뎠으며 크고 검은 벨벳 망토를 걸쳤고 사슬에 윤활유를 조심스럽게 칠했다. 이 마지막 방법을 채택한 것이 그로서는 무척 힘겨운 결정이었을 거라는 걸 필자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날 밤 오티스 가족이 저녁을 먹을 때 캔터빌의 유령은 오티스 씨의 방으로 슬며시 들어가 윤활유 병을 들고 나왔다. 처음에는 약간 창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별력을 회복하여 이 발명품이 매우 훌륭하며 그의 목적에도 꽤 쓸모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이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그는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없었다. 복도에는 아이들이 줄을 쳐놓아 어둠 속에서 걸려 넘어지기 일쑤였다. 한 번은 검은 이삭, 호글리 우주의 사냥꾼 역할을 하려고 의상을 갖추어 입었다가 버터 미끄럼틀을 딛는 바람에 벌렁 나자빠지고 말았다. 쌍둥이가 벽걸이 융단방 입구에서부터 떡갈나무 층계 꼭대기까지 미끄럼틀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캔터빌의 유령은 이런 수모를 당하자 분노가 폭발하여 자신의 위엄과 사회적 지위를 되찾기 위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노력을 하기로 결심하고 다음 날 밤 경솔한 루퍼트, 머리 없는 백작으로 분장을 하고 이튼 학교에 다니는 그 무례한 꼬마들을 찾아가기로 계획을 세웠다. 유령이 이 역으로 나타난 것은 70여 년 만이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 역으로 어여쁜 바바로 모디시 양을 놀라게 한 이후 처음이었다. 그녀는 너무 놀라 현재의 캔터빌 경의 할아버지와 맺었던 약혼을 바로 파기하고 미남 잭 캐슬턴과 함께 크레트너 그린으로 달아나 저녁 어스름에 무시무시한 유령이 테라스를 배회하도록 내버려두는 집안에는 절대 시집갈 수 없다고 선언했다. 가엾은 잭은 나중에 윈지 워스커먼에서 캔터빌 경과 결투를 하여 총에 맞아 죽었으며 상심한 바버러 양은 그 애가 다 가기 전에 턴브리지 웰스에서 세상을 떠났다. 말하자면 모든 면에서 큰 성공을 거둔 역이었다. 그러나 이 역은 분장이 매우 까다로웠다. 초자연적인 세계, 아니 좀 더 과학적인 용어를 사용하자면 상위 자연 세계의 가장 큰 신비와 관련하여 분장 같은 연극 용어를 사용해도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준비를 하는 데만 꼬박 3시간이 걸렸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유령은 자신의 외양에 매우 만족했다. 의상과 어울리는 커다란 가죽 승마 장화는 약간 컸다. 말탄 사람들이 쓰는 대형 권총도 원래는 2개여야 하지만 하나밖에 찾지 못했다.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아주 만족스러웠다. 캔터빌의 유령은 1시 15분에 복도를 따라 살금살금 걸어갔다. 쌍둥이가 자는 방의 문은 약간 열려 있었다. 유령은 극적인 효과를 내며 들어가고 싶었기 때문에 문을 활짝 열어 젖혔다. 그 순간 물이 가득 든 묵직한 단지가 그를 향해 낙하하면서 몸을 흠뻑 적셨다.
단지는 왼쪽 어깨를 아슬아슬하게 빗나갔다. 그와 동시에 사주 침대의 이불 속에서 웃음이 터져나왔다. 유령의 신경계는 큰 충격을 받았다. 캔더빌의 유령은 있는 힘을 다해 자기 방으로 달아났다. 다음 날 그는 심한 감기 때문에 하루 종일 누워 있었다. 유일하게 위안이 되는 일이라면 머리를 가져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만일 머리를 가져갔더라면 그 결과는 정말 심각했을 것이다. 캔더빌의 유령은 이제 이 무례한 미국인 가족에게 겁을 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완전히 포기했다. 그는 헝겊 슬리퍼를 신고 외풍을 피해 목에 두툼한 붉은색 머플러를 두르고 쌍둥이의 공격에 대비하여 작은 화승총을 들고 다니는 것으로 만족했다. 그럼에도 유령은 9월 19일에 마지막으로 또 한 번 큰 타격을 받고 말았다. 그는 아래층의 커다란 현관으로 내려갔다. 그곳에 있으면 어쨌든 괴롭힘을 당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확신이 섰기 때문이다. 그는 현관에서 이제 캔더빌 가문의 그림들을 대신하고 있는 미합중국 목사 부부의 커다란 사진들을 보고 신랄한 논평을 하며 놀았다. 유령은 긴 수의를 입고 있었다. 소박하지만 단정한 차림이었다. 수의 여기저기에 묘지 곰팡이 자국이 있었다. 턱은 노란 아마포 띠로 묶고 손에는 작은 랜턴과 교회 일꾼이 쓰는 삽을 들고 있었다. 사실 이것은 무덤 없는 조너스 처트시 반의 시체 탈취자 차림으로 그의 가장 뛰어난 역으로 꼽히기도 했다. 캔터빌 가족 사람들은 이 역을 잊을 수 없었다. 이것이 이유신 리퍼드 경과 싸운 진짜 이유였기 때문이다. 새벽 2시 15분쯤이었다. 캔터빌의 유령이 확인한 바로는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핏자국이 조금이라도 남았는지 보려고 서재 쪽으로 어슬렁 걸어가고 있었을 때 갑자기 어두운 구석에서 시커먼 형체 둘이 튀어나오더니 두 팔을 머리 위로 어지럽게 흔들면서 그의 귀에 대고 우우 하고 소리로 큰 야유를 보냈다. 캔더빌의 유령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정황을 보건대 그럴만도 했다. 유령은 층계를 향해 달려갔다. 그러나 그곳에는 워싱턴 오티스가 정원용 펌프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사방에서 적들에 둘러싸여 궁지에 몰리자 유령은 커다란 철난로 속으로 사라졌다. 다행스럽게도 난로는 꺼진 상태였다. 유령은 연도와 굴뚝을 통해 방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는 헝클어진 옷에 먼지를 뒤집어 쓴 끔찍한 몰골로 자기 방에 도착했다. 유령은 절망에 사로잡혔다. 이 일 뒤로는 유령이 야간 원정에 나서는 모습은 두 번 다시 보이지 않았다. 쌍둥이가 몇 번 유령을 기다리기도 했다. 복도에 매일 밤 견과 껍질을 뿌려놓아 부모나 하인들이 짜증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소용없었다. 유령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작정인 것 같았다. 덕분에 오티스 씨는 전부터 몇 년 동안 마음먹고 몰두해오던 민주당 역사 저술 작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오티스 부인은 해변에서 대합을 구워 먹는 멋진 미국식 파티를 주최했는데 이 행사에 군 전체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아이들은 라크로스, 유커, 포커 등 미국의 국민적 놀이에 몰두했다. 버지니아는 방학 마지막 주에 캔더빌 저택을 찾아온 젊은 채셔 공작과 함께 조랑말을 타고 좁은 길을 돌아다녔다. 모두들 유령이 떠났다고 생각했다. 오티스 씨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캔더빌 경에게 쓰기도 했다. 캔더빌 경은 담장에서 크게 기뻐하며 목사의 훌륭한 부인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티스 가족은 착각하고 있었다. 유령은 여전히 집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비록 환자에 가까운 상태였지만 이 상황을 그냥 이대로 내버려둘 생각은 전혀 없었다. 더군다나 손님 가운데 젊은 채셔 공작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기 때문이다. 공작의 증조부인 프란시스 스틸턴 경은 캔더빌의 유령과 주사위 놀이를 하겠다며 카베리 대령과 백기니 내기를 하다가 다음 날 아침 카드룸 바닥에 몸이 마비되어 쓰러진 채 발견된 적이 있었다. 그는 오래 살기는 했지만 6점짜리 2개라는 말 외에
다른 말을 결코 하지 못했다. 양쪽 귀족 집안의 감정을 존중하여 입막음을 하려는 노력이 백방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이 이야기는 당시에 널리 알려졌다. 따라서 유령은 스틸턴 집안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싶어 안달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유령은 그 집안과 먼 친척간이기도 했다. 그의 사촌이 벌클리 씨와 지혼을 했기 때문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채셔 공작은 벌클리의 직계 후손이었다. 그래서 캔터빌의 유령은 뱀파이어 수사 창백한 베네딕틴이라는 유명한 역을 맡아 버지니아의 어린 연인에게 나타날 준비를 했다. 이 연기는 매우 무시무시하여 스타트업 부인은 1764년의 운명적인 마지막 날 그것을 보고 고막을 찢을 듯한 비명을 내질렀다. 결국 스타트업 부인은 뇌졸중을 일으켜 사흘 뒤에 세상을 떴는데 그 전에 캔터빌 집안과 의절을 하고 모든 돈을 런던의 한 약제사에게 물려주고 말았다. 캔터빌의 유령은 이 역을 연기할 준비를 다 갖추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쌍둥이가 두려워 방을 나서지 못하고 말았고 덕분에 왕의 침대방에 묵고 있던 어린 공작은 깃털로 만든 커다란 침대 지붕 밑에서 버지니아 꿈을 꾸며 평온하게 잠이 들 수 있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버지니아와 그녀의 곱슬머리 기사는 브루클린 초원으로 말을 타러 나갔다. 버지니아는 산 울타리를 통과하다 옷이 심하게 찢겨져 집에 돌아왔는데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들어가려고 뒤층 층계를 이용했다. 종종 걸음으로 달려가는데 문이 열린 벽걸이 융단 방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았다. 버지니아는 가끔 그곳으로 일거리를 가지고 들어가는 하녀라고 생각하고 안을 들여다보면서 옷을 꿰매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안에는 사람이 아니라 캔터빌의 유령이 있었다. 버지니아는 깜짝 놀랐다. 유령은 창가에 앉아 노랗게 변해가는 나무에서 떨어진 황금 잎이 허공에 흩날리고 붉은 잎들이 긴 가로수길을 따라 미친 듯이 춤추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머리는 한 손으로 괴어놓고 있었다. 자세만 보아도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음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어린 버지니아는 처음에는 달아나서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잠글 생각이었다. 그러나 유령이 너무 쓸쓸하고 무기력해 보여 그만 동정심에 사로잡혀서는 그를 위로하기로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녀의 발걸음이 너무 가볍고 자신의 우울은 너무 깊어서 유령은 그녀가 말을 걸었을 때에야 방에 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할아버지 때문에 마음이 정말 안 좋아요. 버지니아가 말했다. 하지만 동생들은 내일이면 이튼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얌전히만 계시면 아무도 귀찮게 하지 않을 거예요. 나더러 얌전히 있으라고 하다니 정말 업처구니가 없구나. 유령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돌려 감히 자신에게 말을 붙인 어여쁜 소녀를 바라보았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 나는 사슬을 덜그덕거려야만 하고 열쇠 구멍으로 신음을 내뱉어야만 하고 밤에 이리저리 돌아다녀야 한단 말이야. 헌데 그런 걸 하지 말란 말 아니야. 그것이 내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인데도 말이야. 그것은 존재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도 그동안 자신이 아주 못된 짓을 했다는 걸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이사 온 첫날 엄니 부인한테 할아버지가 부인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그거야 인정하지. 유령은 언짢은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집안일이야. 다른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다. 어찌되었건 사람을 죽이는 건 큰 잘못이에요. 버지니아가 말했다. 그녀는 가끔 청교도적인 근엄함을 달짝지근하게 표현하곤 했다. 뉴 잉글랜드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틀림없었다. 아, 추상적인 윤리의 값싼 엄격함이라니 정말 싫구나. 내 마누라는 아주 못생겼어. 내 주름 칼라에 풀을 제대로 먹인 적도 없지. 요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어. 그래, 내가 호글리 숲에서 숫사슴을 한 마리 사냥한 적도 있었지. 2살 난 숫사슴이었어.
그런데 마누라가 그걸 어떻게 식탁에 올려놨는지 아니? 어쨌든 지금은 상관없어. 다 지난 일이야. 그래도 처남들이 나를 굶겨 죽인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아무리 내가 마누라를 죽였어도 그렇지. 굶겨 죽여요? 오, 유령 할아버지. 아니, 사이먼경. 지금 배가 고프세요? 도시락에 샌드위치가 하나 있는데 그거 드실래요? 아니야, 사양하겠다. 지금은 아무것도 먹지 않아. 그래도 어쨌든 고맙구나. 너는 지긋지긋하고 무례하고 천박한 부정적인 네 가족들보다 훨씬 착하구나. 그만하세요. 버지니아가 소리치며 발을 굴렀다. 무례하고 또 지긋지긋하고 또 천박한 건 바로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부정직 이야기를 하시는데 서재의 그 웃기는 핏자국을 다시 칠하려고 제 상자에서 물감을 훔쳐간 게 할아버지라는 걸 잘 알아요. 처음에는 빨간색을 다 가져가셨어요. 주홍까지 다요. 그래서 저는 석양을 못 그리게 되었죠. 그 다음에 할아버지는 에메랄드 녹색하고 크롬 노란색을 가져가셨어요. 결국 남색과 아연 백색밖에 안 남았어요. 저는 이제 달빛이 비치는 장면밖에 못 그리게 됐어요. 하지만 그건 보기만 해도 우울한 데다가 그리기도 쉽지가 않아요. 저는 무척 화가 났지만 그래도 고자질은 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너무 웃기잖아요. 세상에 에메랄드 녹색의 피가 어디 있어요? 하긴 그렇구나. 유령은 약간 온화해진 말투로 말했다. 하지만 내가 달리 어떻게 할 수 있겠니? 요즘은 진짜 피를 구하기가 어려워. 게다가 내 오빠가 패러건 세제로 그것을 죄에다 닦아내기 시작했으니 내 입장에서는 너 물감을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지. 그리고 색깔이야 취향 문제 아니겠니? 예를 들어 캔더빌 집안 사람들은 피가 파란색이야. 영국에서 가장 파랗지. 하긴 너희 미국인들이야 이런 종류의 일에는 관심이 없겠지만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할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민을 가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아버지가 언제라도 자유통행권을 주실 거예요. 술에는 종류와 관계없이 높은 관세가 붙지만 세관을 통과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세관원들이 모두 민주당원이니까요. 일단 뉴욕에 가시면 할아버지는 틀림없이 큰 성공을 거두실 거예요. 유령 하나를 얻을 수만 있다면 수십만 달러라도 낼 사람들이 그곳에는 많아요. 가족 유령을 하나 둘 수 있다면 훨씬 더 큰 돈도 지불할 거예요. 미국이 마음에 들 것 같지 않구나. 미국에는 망가진 것도 없고 진귀한 것도 없어서 그러신가 보네요. 버지니아가 비꼬았다. 망가진 것, 진귀한 것, 유령이 대꾸했다. 미국에는 해군이 있고 예절이 있지 않니? 안녕히 계세요. 그럼 저는 바로 가서 아버지한테 쌍둥이 방학을 일주일 더 늘려달라고 해야겠어요. 제발 가지 마라 버지니아 양. 유령이 소리쳤다. 나는 정말 외롭고 비참해.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가서 자고 싶지만 잠이 오지 않아. 말도 안 돼요. 그냥 침대로 가서 촛불만 끄면 되는데 오히려 잠을 자지 않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죠. 특히 교회에서는요. 하지만 잠을 자는 건 어려울 게 하나 없어요. 봐요. 아기들도 할 줄 알잖아요. 똑똑하지도 않은데 말이에요. 나는 300년 동안 잠을 자지 못했어. 유령이 처량한 목소리로 말했다. 버지니아가 놀라서 아름다운 파란 눈을 번쩍 떴다. 300년 동안 잠을 자지 못했단 말이다. 그래서 무척 피곤해. 버지니아의 표정이 무거워졌다. 작은 두 입술이 장미 꽃잎처럼 떨렸다. 버지니아는 유령 옆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더니 늙고 시든 얼굴을 쳐다보았다. 가엾은 유령 할아버지. 버지니아가 중얼거렸다. 잠잘 곳이 없나요? 소나무 숲 너머 멀리 있지. 유령이 꿈에 잠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곳에 작은 정원이 있어. 풀이 높고 빽빽하게 자라는 곳이지. 크고 흰별 같은 동미나리 꽃도 피어. 나이팅게일은 밤새도록 노래를 부르지. 나이팅게일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 수정 같은 차가운 달이 굽어보고 잠자는 사람들 위로 거대한 두 팔을 뻗지. 버지니아의 눈이 눈물로 흐릿해졌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죽음의 정원을 말씀하시는군요.
버지니아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그래, 죽음은 정말 아름답지. 부드러운 갈색 흙 속에 누워있노라면 머리 위에서는 풀이 물결을 치고 정적이 귀를 가득 채우지.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어. 시간을 잊고 삶을 잊고 평화를 누리는 것. 너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구나. 너가 나를 위해 죽음의 집문을 열어줄 수 있겠다. 너에게는 늘 사랑이 함께하니까.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니까. 버지니아는 몸을 떨었다. 차가운 몸서리가 몸을 훑고 지나갔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버지니아는 무시무시한 꿈을 꾸고 있는 기분이었다. 이윽고 유령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의 한숨소리 같았다. 서재 창문에 적힌 오래된 예언을 읽은 적이 있니? 아, 여러 번 읽었어요. 어린 소녀가 큰 소리로 말하며 고개를 들었다. 다 외우고 있는걸요. 이상한 검은 글씨로 쓰여 있어서 읽기가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6줄밖에 안 되던걸요. 황금소녀가 쟤의 입술에서 기도를 얻어낼 수 있을 때, 열매를 못 맺는 편도에 열매가 열리고 어린아이가 눈물을 흘려줄 때, 그때가 되면 온 집안이 고요해지고 캔터빌에는 평화가 오리라. 하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 말은 말이다. 유령이 서글픈 목소리로 말했다. 너가 내 죄 때문에 나와 함께 울어 주어야 한다는 뜻이야. 나에게는 눈물이 없으니까. 또 너가 내 영혼을 위해 나와 함께 기도를 해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나에게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그리고 너가 지금까지 늘 착하고 선하게 상냥했다면 죽음의 천사가 나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라는 뜻이야. 너는 어둠 속에서 무서운 형체들을 보게 될 거야. 또 사악한 목소리들이 내 귀에 대고 소근거릴 거야. 하지만 너한테는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해. 지옥의 권세는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지. 버지니아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유령은 자기 앞에 수그린 황금빛 머리를 내려다보며 견딜 수 없는 절망에 사로잡혀 두 손을 비틀었다. 갑자기 버지니아가 일어섰다. 얼굴이 몹시 창백했다. 눈에서는 야릇한 빛이 반짝거렸다. 저는 두렵지 않아요. 버지니아가 굳세게 말했다. 할아버지한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천사에게 부탁하겠어요. 유령은 희미하게 기쁨의 탄성을 내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나 버지니아의 손을 잡더니 구식으로 우아하게 허리를 굽혀 손에 입을 맞추었다. 유령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입술은 불처럼 뜨거웠다. 그러나 버지니아는 움츠러들지 않았다. 유령은 그녀를 이끌고 어슴푸레한 방을 가로질렀다. 바랜 녹색 테피스트리에는 작은 사냥꾼들이 수놓여 있었다. 사냥꾼들은 술 장식이 달린 나팔을 불면서 그녀에게 돌아가라고 작은 손을 휘저었다. 돌아가, 귀여운 버지니아. 사냥꾼들이 소리쳤다. 돌아가. 그러나 유령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버지니아는 사냥꾼들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질끈 감았다. 벽난로 앞 장식에는 도마뱀 꼬리를 달고 눈알을 희번덕거리는 무시무시한 짐승들이 새겨져 있었다. 짐승들이 그녀를 보고 눈을 껌뻑이며 중얼거렸다. 조심해, 귀여운 버지니아, 조심해. 우리는 두 번 다시 너를 보지 못할지도 몰라. 그러나 유령은 더 빠르게 미끄러져 갔다. 버지니아는 귀를 닫아버렸다. 방 끝에 이르자 유령은 발을 멈추더니 버지니아가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 몇 개를 웅얼거렸다. 버지니아는 눈을 떴다. 벽이 서서히 안개처럼 흐릿해졌다. 앞에는 커다란 동굴이 시커멓게 입을 벌리고 있었다. 맵고 찬 바람이 주위를 감쌌다. 뭔가가 옷을 잡아끄는 느낌이었다. 얼른, 얼른! 유령이 소리쳤다. 서둘지 않으면 늦어. 곧 이어서 징두리 벽판이 버지니아의 등 뒤에서 닫혔다. 벽걸이 융단방은 텅 비었다.